돈줄을 조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다. 사망자가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경제 상황,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지러운 시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현재의 경제 상황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또 투자자라든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사실 그 유례 없는 1970년대 이후로 정말 거의 엄청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곱씹어 보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뭐든 말든 인플레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기본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있죠. 그게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 실업률 4% 이게 기준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면 이거는 지나치다. 그래서 2%로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하게 되고요. 2%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돈을 풀어서 2%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2%에 근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또 다른 하나의 지표는 실업률인데 4%입니다. 그거는. 실업률 4%면 대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업률 0%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면 취업할 사람은 다 취업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4%보다 넘어서 5%, 6% 실업률이 되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인데, 이거는 경제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풀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실업률이 9월 달에 3.7%예요. 4%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8.3%예요. 2%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임무를 맡고 있는 주체가 바로 미국 연준이잖아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3% 인플레를 낮추려면 2% 수준을 낮추려면 이제 돈을 조여야 되는 거예요. 돈줄을. 돈줄을 조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 빌려가는 그 이자 아닙니까? 또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이자이기도 하고, 그걸 높이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가죠. 그렇죠. 오히려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게 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기도 좋고, 근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 돈줄을 조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이게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약간 이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율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인플레도 워낙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막 0.75%씩 막 3번씩이나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좀 그런 레벨인 국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금일 촬영하는 이 날짜 기준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정말 폭락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 금리 인상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440원까지 달러가 왔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코로나 위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원 안 찍은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네. 훨씬 높은 상황인데 이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네. 이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이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또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네. 근데 그 지표를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잘 아시잖아요. 네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것인데, 채권을 내가 사들이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지? 그걸 걱정해서 이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이 보험 상품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네. CDS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신 갚아주는 그런 상품이 CDS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고 그럼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9월 27일 현재 우리나라 한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52.38인가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의 부도 확률이 0.9% 그 정도 돼요. 부도가 날 확률을 0.9% 정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CDS 프리미엄이 53 그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53이라고 하는 거는 0.5%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채권을 거래한다면 0.5%면 5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 네네. 네. 그게 프리미엄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도 확률은 현재 한국 국채 부도 확률 같은 경우는 1% 미만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부도 위험이 높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CDS 프리미엄이 750이에요. 우리는 50이라고 그랬잖아요. 53. 네. 터키가 750 정도인데 터키 국채 부도 확률이 12.5%입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우리는 0.1%가 안 돼요. 그런데 2008년, 9년 그 무렵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이 치솟았잖아요. 그때 1,500을 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670이었고 그때 부도 확률이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1% 미치예요, 부도 확률이. 그런데 환율은 올라가잖아요. 네. 환율은 그때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부도 확률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차이가 뭔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네.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달러 가치가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냐 아니면 이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의 엔화 가치는 한국 원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일본을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2008년, 9년 외환위기 때에 비교해 보면은 꽤 안전한 나라로 이제 인식이 자리 잡혀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장 외환위기가 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CDS 프리미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2022년 초에 CDS 프리미엄이 20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본하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도 한 20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이게 지난 5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50 정도까지 50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도가 당장 난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확실히 글로벌 지금 뭐 사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코로나 위기, 뭐 글로벌 금융 위기,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엔 거의 뭐 그 정도에 준하는 네.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데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CDS 프리미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다. 네. 약간 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성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험해서 뛰는 환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라든가 요즘에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파키스탄이나 이건 그 나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부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달러가 세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좀 희망을 좀 돌려본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뭐 환율이 급등하고 네. 약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그런 네.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이긴 한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국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신흥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또 네. 중국이 뭔가 흔들리거나 안 좋으면은 네. 또 수급 관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중국이 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제로 코로나 이런 정책 때문에 뭐 셧다운도 많이 하고 안 좋고 그 다음에 촬영일 기준으로 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9년 그 고점을 뚫었더라고요. 달러 대비. 그렇죠. 네. 7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투심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전당대회가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예. 그 이후에는 약간 좀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하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좀 신흥국 경기에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근데 절실해서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풀 수가 없다, 이거는. 왜냐, 최근에요,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의학 학술지에 중국 후단대 연구진들이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5월 달에.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의학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썼는데 놀라워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금방 1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르네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메디케이션 되는 사람이 52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6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리얼한 거죠. 그러니까 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좀 모여서 살고 그러다 보면 뭐 조금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 면역도 생기고 이렇게 차츰차츰 적응을 해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면역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면역이 없기 때문에 탁 열어놓게 되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병원 의료시설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망자가 폭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논문에 중국 그 연구자들이 그 네이처 메디슨에다가 발표한 논문의 골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시진핑 중국 공산당도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저 서방의 그 무질서한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철저히 코로나를 우리는 잡을 수 있다. 잡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자신들의 이 정책의 명분이었는데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망자가 그 무더기로 나오고 그랬을 때 그걸 과연 견딜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이 결과를 믿는다면 이건 함부로 풀 수 없는 거죠. 중국에 어떻게든 중국 사람들의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집단 면역은 언제 생길까? 그럼 백신이 엄청나게 좋은 백신이 나와서 그걸 맞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국은 그 서양 백신, 미국 백신 같은 거 받지도 않아요. 자기들 백신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자기들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코로나 환자의 숫자를 아주 굉장히 작은 상태로 유지는 했지만 이게 저주다. 그러네요. 돌만 터지는 격이네요. 나중에는. 예, 이건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그러니 중국은 이래저래 이 서양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격리되어 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또 미국이 격리시키기 때문에 격리되고.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네네. 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중국이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현실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뭐 IRA 법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예. 약간 좀 동맹국끼리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네. 법안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 중국이 거대한 소비 시장인데 그 소비 시장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자가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산 원가가 다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 이거는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예상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위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를 봐도 그렇고 미국 금리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이 27일이죠. 오늘 28일입니다. 네. 예? 28일인가요? 네. 오늘 그 국채 금리를 보니까 우리나라 5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4.3%예요. 네. 10년 만기 국채는 4.22%예요. 그 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만기가 멀리 있으면.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 장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더 낮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는 사실상 좀 피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기사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짐 로저스라는 또 되게 유명한 또 연륜이 있으신 투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80평생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예전부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와서 보니까 정말 점점 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번 위기가 정말 좀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뭐 IMF라든지 이런 위기에 좀 비견이 될까요? 나라마다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머징 이카노미들 신흥국들은 그렇게 되는 데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이미 그렇게 됐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라오스라든가 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돈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금들, 그러니까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 SOC에 중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국 자금들의 거래 조건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드러나는 것들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국 자금들의 금리가 굉장히 높고 그것을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중국 자금들에. 그래서 중국 자금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아마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우리가 98년에 겪었던 IMF 외환 위기 같은 거를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겪을 나라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냐?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화가 과거 10년 전처럼 그렇게 위험 자산은 아니다. 주식이나 또는 뭐 스리랑카의 루피라든가 인도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한국의 한국의 원화가 그 정도의 위험 자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꽤 안전 자산으로서의 평가를 갖게 된 것 같다. 엔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분명하다. 네. 하지만 이게 소위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것, 붕괴 네. 이런 쪽으로 갈 거냐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하지만 그게 98년 같은 그런 붕괴로 올 거냐 또는 국가 부도로 올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 탄탄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의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자산 시장이잖아요. 네. 경제가 그렇게 온다 한들 자산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 네.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정말 비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오른 겁니다. 도대체 기업이 좋아진 것도 없는데 그냥 오른 거예요.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많이 풀어서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돈줄을 조이고 있잖아요. 조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지 어떨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그게 붕괴 수준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나라마다 다를 거다. 네네. 예. 우리나라는 붕괴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죠. 그렇다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예. 그렇다면은 사실 또 이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치. 언젠가는 또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세션 신호가 발생을 하고 하면은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실업률 4%, 네. 물가 상승률 2%, 네. 그 정도랑 또 기준으로 해서 뭐 그거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정도,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5%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역사적인 그 경험들을 쭉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10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어요. 10년이면 너무 조심하다. 예. 네. 근데 뭐 이건 그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진다면, 그 전쟁이 끝난다면 뭐 그 문제의 한 절반 가량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가 상승에. 한 절반은 돈 때문에 생겨난 거고 한 절반은 전쟁 때문에 생겨난 거고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인데 네. 하지만 쉽사리 2%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1년, 2년은 최소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다. 그래서 실업률이 5%, 6%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면 돈줄 조이는 것을 조금 뭐 살살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코로나 때처럼 다시 풀어낸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건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미쳤던 거예요. 그냥 무한정 돈을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양적 완화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심지어는 정크본드까지도 사줬습니다. 네. 부도 수준의 기업의 회사채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건 매우 비정상인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그리고 다른 방법도 별로 없다, 이거는. 예.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거다.